정치권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7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 쟁점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상법안 합의 처리 이후 날선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대로 일하려면 조속한 내각 완성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추경과 입법 추진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며 국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자판기로 전락하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위원장을 사퇴했습니다. 그는 날치기 혁신위를 거부한다며 혁신위원장직을 내려놓는 대신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혁신위가 닻을 올리기도 전에 사실상 좌초한 모습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당혹스럽고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릴 내란 특검 구속영장 심사가 모레 9일 이루어집니다. 오후 2시 15분 열리는 영장심사 결과는 밤늦게 혹은 다음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전 대통령 직접 출석 의사를 밝혀 특검팀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시작이 됐죠. 이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방송 3법과 그리고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서 좀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7월 국회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이번 7월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동안 민주당과 많은 국민들이 요구해왔던 시대 정신인 검찰을 개혁하는 겁니다. 검찰 개혁의 이제 골자는 많은 국민들도 이해하실 겁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16가지 혐의에서 볼 수가 있듯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또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이게 재판에 붙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밝혀낼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받지 않으니까 이게 잘못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법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것을 우리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과정 속에서 이번엔 좀 개혁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노란봉투법 같은 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나라가 산업재해가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이 노동자들이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짜 사장 나오라는 겁니다. 이 원청 그리고 하청업체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원래 책임 있는 진짜 사장이 나와서 이 노동자들과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노란봉투법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 3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KBS나 MBC나 EBS 같이 이 지상파 방송에 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사들이 숫자가 뭐 9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뭐 한 15명까지 좀 눌려가지고 뭐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관련 종사자라든지 그리고 정치권이 추천했던 비율을 좀 낮춰가지고 이 정치권이 어떤 정치적인 중립을 좀 지킬 수 있는 이런 것을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고, 이것은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또 여당되는 이런 순환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이번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7월 임시국회 상당히 많은 법안을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에 드디어 이제 포퓰리즘 청구서가 날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최근에 매우 강력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계의 어떤 수건 과제인 뭐 상속세 개정이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경제적 과제는 외면하고 다시 민주노총의 수건 사업인 노란봉투법, 즉 불법 파업을 좀 면죄부를 줄 수도 있고요. 또 사용자와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매우 혼란스럽게 해서 현장에서의 어떤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이러한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정말로 재계가 두려워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한 리스크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도 송미령 장관을 굳이 유임을 시켰다면 어떤 대안, 제3의 대안을 마련했어야 되는 것인데, 만약 과거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런 양곡관리법이 그대로 나온다면 역시나 농촌 현장에서의 혼란과
또 우리 농가의 경쟁력 확보에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검찰 개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뭐 원칙상으로는 그것이 일면 타당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한 선진국 사례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기소권을 가진 검찰과 같은 기관이 수사를 주도합니다. 특히 강력범죄나 중대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 2천여 명 정도 되는 검찰 인력 중에 과연 그렇다면 공소권이 없는 중수청에 과연 역량 있는 검사 혹은 수사 인력이 옮겨갈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르마를 타지 못하게 된다면은 결국은 무늬만 개혁이지 우리의 수사 역량을 떨어뜨리는 개악이 될 수 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개혁 문제는 일단은 겉으로는 상당히 속도를 낼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신중론을 내부적으로 깔고 있거든요. 7월이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임시국회가 될 것이다. 이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네. 7월에 또 인사청문회가 또 많이 남아 있어요. 즉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부가 빠르게 안착하려면 많이 빠르게 통과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송곳 검증을 예고하는 국민의힘도 있습니다. 좀 눈여겨봐야 될 인사는 어떤 사람이 있는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국민의힘부터 듣겠습니다. 일단은 상당히 많은 후보자를 한꺼번에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관심과 시선이 분산될 우려가 있다라는 점은 좀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인선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내실이고요, 자질이고 또 전문성입니다. 근데 지금 특히 논란이 되는 두 후보자가 있다면 저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그다음에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그 어떤 도덕성의 문제를 좀 짚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코로나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손 소독제 구하고 싶었고 마스크 구하고 싶어서 줄 섰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당시에 어떤 그 팬데믹이라고 하는 감염병 위기를 틈타서 경제적 이득을 질병관리청장의 남편이 취했다라고 하는 흔적이 나온다면 그것의 어떤 위법성 여부를 떠나서 상당히 국민적으로 좀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이고요. 이진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논문 표절에 논란이 좀 있습니다. 또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하는 계획이 과연 현실 가능한 것인가 이런 자질에 대한 검증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모든 장관 후보자를 다 결사 반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아마도 국민적 눈높이에서 봤을 때 최소한의 도덕성 문제에서 좀 결격 사유가 있다. 이런 후보자들에게 조금 더 검증의 칼날을 세게 들이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즉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 두 사람에 대한 도덕성 문제는 잘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어떻게 좀 관망하고 계신지. 일단 이제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논문 표절을 했다는 것이 조금 논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역대 그 인사청문회를 보니까 이게 교육부 장관 후보자들이 상당히 순환을 많이 겪으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교육부 장관이다 보니까 어떤 전문직들이 논문을 썼는데 이 논문과 관련된 어떤 이해 충돌이라든지 표절 시비가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과 좀 다른 정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 소명을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주 억울한 면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지금 남편이 당시 코로나와 관련됐을 때 관련된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이해 충돌인 거 아니냐라는 어떤 논란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살펴보니까 이 남편분이 코로나가 창궐하기 한 2년 전부터 이 주식을 샀더라고요. 근데 샀을 때도 이것을 대량으로 산 게 아니라 조금씩 장기간 계속 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금액도 한 6,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것처럼 배우자가 질병관리청장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 빼가지고 단기간에 단타로 사가지고 큰돈 벌고 팔아버리는 이런 시장을 교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의료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회사의 비전을 보고 오랫동안 조금씩 매수해왔던 그러니까 우량주 장기 투자라는 기본적인 원칙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도 의료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청문회에서 투명하게 잘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있고 이 정은경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주 보기 드문 인재입니다. 왜 보기 드무냐?
이분이 의사이면서 보건복지 공무원을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현장과 정책 이론을 모두 가지고 있고 또 코로나라는 큰 위기를 대응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어서 이 현장과 이론을 정책을 이렇게 제대로 수립할 수 있는 전문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있어서 선거 질문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에게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 무조건으로 막 이렇게 사람을 떨어뜨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정말로 이제 결정적인 큰 거 한 방에 있었을 때 국민의 여론이 흔들리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뭐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이게 낙마하는 사례가 나오는 것이고 또 이번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저도 느꼈지만 이 인사청문회를 하기 전에는 얼마든지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언론이 취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해명은 인사청문회에서 해야지 인사청문회가 시작도 되기 전부터 어설프게 이게 뭐 SNS에다 해명 글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해명이 소명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논란만 커지는 것이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어떤 공격만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만큼은 민주당의 장관 후보자들이 논란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을 인사청문회에서 제대로 소명해라. 대신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 때 논란이 됐던 것처럼 자료 요구와 관련해 가지고 성실하게 좀 제출을 해라. 그리고 이 자료 요구가 성실하게 제출되지 않으면 또 청문회가 하루가 이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저는 이 정도의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이번에 추경이 통과됐습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가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비 쿠폰이 이제 본격적으로 21일부터 지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에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 얘기 먼저 듣고 반론을 듣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당시 코로나 때 풀었던 돈들이 과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승수효과, 그러니까 쓰는 만큼 소비가 잘 진작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한계가 있었다. 매우 단기적인 효과에 그쳤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코로나 당시에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비슷하게 지원금을 풀었지만 결국에 나중에 물가의 엄청난 상승률에 직면하면서 더더욱 서민들이 어려워졌던 그런 아픈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기적으로 2, 3개월 정도 국민들의 기분을 좋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저성장 그리고 고령화 이런 여러 가지 국가적 위기 앞에서 이 수십조의 추경을 이런 식으로 푸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리고 이 돈이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 청년 세대, 다음 세대가 갚아야 될 국채로 돌아옵니다. 채권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선심성 추경을 하면서 그 와중에 뭔가 지역구의 특혜성, SOC 예산을 대거 늘리는 또 이것이 일부 이제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조금 더 집중이 된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국민들이 자세한 내용을 좀 알기 어려운 이런 복잡한 추경안 속에 각자가 입속을 챙기는 그런 지역구 예산을 끼워 넣었다면 이것은 정말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이제는 뭐 민생 소비 쿠폰이 나올 것이고요. 이것을 이제 와서 돌이키기는 어렵지만 정말 이것이 우리 경제에 정말 좋은 근본적인 처방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논란과 검증을 좀 이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제 선심성 포퓰리즘에 대한 얘기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민생 회복 지원금을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면 물가가 오른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를 겪으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재정 건전성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지갑을 틀어막았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제가 알기로 22년도에 5%가 오르고요. 물가가 23년도에 한 3% 이상 올랐을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재정을 축소했는데 왜 물가가 오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을 푼다고 해서 물가가 무조건 상승한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이제 물가가 오른다면 한 0.1% 정도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G20과 관련해 가지고 거의 저희가 코로나와 관련해 이
코로나 민생회복지원금을 다른 나라도 지급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정부가 부담하는 것보다 사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좀 부담을 전가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시 좀 부담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그때 당시에는 소비 효과가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때 당시는 코로나 때문에 이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 뭐 제한이 되어 있었고, 또 어쩔 때는 심지어 4명밖에 만날 수가 없는 인원 제한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소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았고,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내수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번에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뭐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챙겼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시는데, 사실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역대 의원들이 예결위가 구성되면 서로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거 왜 그럽니까? 당연히 예결위 들어가가지고 자기 지역구의 수건사업 예산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그 지역 국회의원의 임무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그 못하는 게 무능력하다고 비판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당만 그런 것도 아니고 야당도 같이 그렇게 지금까지 지역구를 배려해 왔다는 점이고, 또 예를 들어서 뭐 본인 지역구에 예산을 챙겼다고 하는데 거기 챙겨가지고 뭐 지하철을 놨다, 도로를 놨다, 뭐 그러면 뭐 민주당 지지자들만 다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과도하게 조금 공격을 하는 것 같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간에 민생을 챙기는 예산이 과거 윤석열 정부 원안에서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민생 현안을 조금 더 챙겼다. 그래서 좀 국민의힘에서도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기 때문에 조금 협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립니다. 네. 또 이제 부산 남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자신의 SNS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부산 시민은 25만 원이 필요 없다. 또 이제 논란이 되니까 최근 베네수엘라라는 제목의 글도 올렸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양면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박수영 의원이 어떤 의도로 그랬는지를 살펴본다면 이 25만 원 지원금이 결국은 베네수엘라, 한때 정말 산유국으로서 중남미의 유럽이다 이런 평가까지 받았던 베네수엘라를 지금 현재 거의 뭐 세계 최극빈국으로 만든 그 포퓰리즘의 근원과 맞닿아 있다, 이런 것이죠. 왜냐하면은 베네수엘라가 차베스 정권에서 했던 복지 정책이 바로 이런 재난지원금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서민들에게 뭐 식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교육비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쿠폰을 나눠줬고요. 이 쿠폰이 결국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한 특정 세력에 종속되는 그런 어떤 독재를 만들어내는 어떤 정치적 기제로 작동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이제 베네수엘라의 포퓰리즘 정치의 전형이고,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빈곤 속에 빠져 있죠. 그러니까 박수영 의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재난지원금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우리 국가의 경쟁력, 또 경제 회복력, 이런 부분들을 어렵게 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국민의힘만의 지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주류 경제학계의 대표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퍼주기 선심성 복지는 결국은 국가의 경제를 어렵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제 모든 부산 시민이 마치 뭐 25만 원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은 좀 다소 과했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그 맥락상 어쨌든 우리가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하자 이런 의도로 좀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박수영 의원의 SNS. 그러니까 박수영 의원이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베네수엘라하고 우리 한국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저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 경제 구조부터 다릅니다. 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산업 기반이 없고 오직 산유, 그러니까 원유를 수출하는데 의존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수출이라든지 첨단 어떤 반도체와 관련된 이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에 이 경제 구조가 다른 것이죠. 그리고 아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GDP 대비 부채율이 350%가 넘을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20 국가에서도 저희가 부채율이 낮은, 그러니까 GDP 대비 저희는 50%가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교의 대상이 아닌 것이고, 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도 뭐 100만% 뭐 이렇게 되고, 저희 한국은 3%입니다.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을 정부가 통제를 합니다. 하지만 선진국이라든지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 그러니까 한국은행을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상황이 많이 다르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적하고 있는 어떤 포퓰리즘이라든지 어떤 전반적인 어떤 내수 활성화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일 소지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민생회복지원금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응급 처방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양한 경제와 관련된 대책들이 동행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가 모레죠. 수요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직접 출석 의사를 밝힌 윤 전 대통령은 구속을 면하기 위해 특검팀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연결해 보겠습니다. 백유빈 기자. 네, 서울고등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중앙지법은 오는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 부장판사 심리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윤 전 대통령도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는데요. 영장 발부 여부는 수요일 밤 늦게나 목요일 새벽쯤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검 측은 심사 종료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인치 및 유치 장소는 서울구치소 또는 서울중앙지검 유치 장소라고 설명했습니다. 66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2차례 조사하며 법리를 구성한 혐의가 추가됐는데요.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계엄 당시 국무회의의 일부만 불러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 권한을 방해한 혐의, 또 뒤늦게 작성됐던 계엄 선포문에 절제한 혐의 등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특검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을 법원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외부로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며 중대한 범죄 행위로 유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변호인의 등사가 있었고 그 이후 변호인 측에 의해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이 담긴 영장 전부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피의 사실 전부가 공개돼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 신문기일도 열렸다고요? 네, 내란 특검이 추가로 기소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재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신문도 오늘 오후 2시에 열렸습니다. 신문에는 장우성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이 참석했는데요.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의심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앞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은 오는 9일에 종료되는데요. 법원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노 전 사령관은 구속 상태로 계속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김건희 특검과 순직 해병 특검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김건희 특검은 계속해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삼부토건 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오늘 오전부터 유라시아 경쟁연합회 이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특검 측은 오는 9일 오전에는 정창래 전 삼부토건 대표, 10일 오전에는 이일준 현 삼부토건 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순직해병 의혹 특검도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사령관은 당시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이른바 VIP 경로서를 언급한 인물인데요. 특검은 임성근 전 사단장의 허위 보고 의혹 등과 관련된 조사를 마친 뒤 직권 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연합뉴스TV 백유빈입니다. 네, 기자 인터뷰에서 들었던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모레 오후 2시에 이루어집니다. 2시 15분입니다. 정확한 시간은. 이르면 그날 밤늦게, 더 늦어진다면 그날 다음 날 새벽쯤에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쟁점에 대한 얘기를 듣겠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쟁점일까요?
일단 이제 구속전 피의자 신문의 가장 큰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높냐 안 높냐, 그리고 도망갈 염려가 있냐 없냐인데, 사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도망갈 위험보다는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란 특검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제 사례가 뭐냐면, 얼마 전에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이제 그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오전에는 변호사가 배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입회를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오후에는 변호사가 입회하지 않으니까 오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다가 오후에 변호사가 없으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 저희가 생각해서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특검 측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약에 밖에 나와 있다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또 회유하거나 압박하거나 해가지고 진술이 변경될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하는 것이고, 이 김성훈 전 차장이 그날 진술했던 내용이 상당히 결정적인 어떤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요,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이라든지 그리고 김성훈 씨라든지 이분들에 대한 변호를 사실 동일한 변호사가 가지 맡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법조계에서는 상식적으로 조금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적으로라도 뭐 로펌을 A, B, C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게 뭐 진술을 변호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한 명의 변호사가 뭐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성훈 씨도, 그리고 뭐 강호구 부속실장도 이렇게 다 입회를 해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이 수사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과정 속에서 또 증거인멸, 쉽게 말해서 입맞추기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변호사를 다 따로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명의 변호사를 같이 했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안이 특검팀에서 혐의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명의 변호사가 모두 배석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대응을 하기 쉽게 하려고 했던 의도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빨리 신병을 확보해야지만 증거인멸의 우려를 조금 낮출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이건 법원에서 잘 소명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즉 증거인멸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다.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부분은 바로 이 증거인멸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변호인,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입회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핵심 다른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렸다라는 점은 분명히 이제 윤 전 대통령과의 과거에 그 근무했던 인연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재판부가 조금 더 우려스럽게 볼 부분이 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근본적으로는 이게 직권남용 혐의에 있어서, 직권남용이라는 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뭐 국정농단 사건도 그랬고요. 상당히 법원이 좀 협소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직권을 남용했다라고 하려면은 사실은 그 사전에 이것이 윤 전 대통령의 직권가 적합한 직무에 해당했다라는 게 입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쟁점들을 보면은 이것이 직무의 영역인지 아니면 정무적인 판단의 영역인지 아니면 피의자로서의 방어권의 문제인지 이것들이 좀 경계가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재판부가 만약에 소극적으로 해석한다면은 어떤 증거인멸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 혐의에 있어서는 이것이 소명이 안 됐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상당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과거에 이제 뭐 거리를 활보한다든지요, 식당에서 밥 먹는 모습이 뭐 찍힌다든지 이런 좀 다소 국민 정서에 위반되는 행위들을 했던 것들은 또 윤 전 대통령 구속에 있어서 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접 출석해서 본인의 의견을 밝히겠다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본인의 의사를 밝힌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는 어떤 식의 이야기를 할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먼저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제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은 이미 구속이 한 차례 됐었고요. 네. 이미 검찰에서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없을 것이다. 또 얼마든지 지금 다른 피의자 혹은 핵심 참고인들이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점을 소명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역시 뭐 검찰총장 출신답게 아까 말씀드린 직권남용 문제 혹은 공무집행 방해, 이러한 특수한 혐의와 관련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법리를 총동원해서
절대로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즉 혐의가 완전히 소명되기는 어렵다라는 점으로 아마 재판부를 설득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군과 관련된 사령관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구속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쪽과 관련된 증거인멸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한독수 전 총리라든지 이상민 전 장관, 그다음에 이한규 전 법제처장이라든지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구속이 되지 않고 사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금 사회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다리만 걸치면 이런 분들하고 입맞추기 정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한 분 한 분이 다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법조인 출신이고 법조인 중에서도 거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상태에서는 사실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을 빨리 확보해야지만 수사가 좀 급물살을 타고 좀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고 사실 뭐 그 외에도 지금은 많은 것들이 증거로 수집되어 있어요. 뭐 CCTV라든지 아니면 통화 내역이라든지 뭐 비아폰 서버에서 통화했던 내역들이 확보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분들과 관련된 어떤 밖에서는 사회에서는 상당히 원활하게 이제 입맞추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번에도 이제 구속시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구속 가능성이 좀 더 없다까지 얘기를 해주셨고 가능성. 저도 구속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둡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특검이라고 하는 매우 특수한 수사기관이 작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말씀하신 대로 김성훈 차장, 그러니까 핵심적인 참고인 또는 피의자들의 진술들이 점차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재판부가 우려스럽게 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여론조사 결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리얼미터 조사였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약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지지율이 60%를 돌파했고요.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4주 연속 상승하면서 62.1%로 조사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민주당부터 듣습니다. 일단 뭐 긍정 평가가 62% 이상 나왔다는 건 상당히 이제 뭐 기쁠 일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직도 여전히 대한민국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이 30%가 넘게 계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저희 민주당도 그렇고 계속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 나머지 30%들도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다만 이제 과거에 이제 뭐 일간지 사설이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연히 비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한다고 하면 조금만 잘해도 훨씬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던 구절이 생각이 나는데 윤석열 이재명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사실 부동산 정책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이 연초에 토지거래 허가제를 풀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급속하게 강남 3구에서 집값이 올라가고 했던 것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급속하게 또 여파를 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출 규제라는 강수를 내가지고 지금 집값이 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뭐 객관적으로 봐도 강남 3구라든지 마포, 뭐 용산, 성동구 같이 마용성의 거래량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잡혀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단체장을 할 때도 약속을 잘 지키는 단체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수부도 연내에 이전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효능감을 부산 시민들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국민과의 소통 차원에서 취임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또 이 기자회견도 기존에 있었던 방식과는 파격적인 방식으로 중앙지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지방지도 많이 배려했다는 것들. 그리고 타운홀 미팅식으로 했는데 얼마 전에도 광주에 가셔가지고 이 군공항 이전과 관련돼서 이게 이제 주민들과 지자체장들과 토론을 하셨는데 여기에서도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재정 문제예요. 돈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기부대 양회 방식으로 조금 생각을 달리하면 이 문제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대안을 내버리니까 또 광주시장이나 무안군수나 지역 주민들에게 또 박수를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그동안 본인이 지자체장을 하면서 어떤 정책적인 면에서도 내공이 탄탄하다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고 또 SKT 유심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즉각적인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확실히 일을 할 줄 아는 대통령이다라고 인정을 하시는 것이 저는 민주당 지지자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도 퍼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그 최근 들어서 뭐 지금 국민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문제가 저는 대미 관세 협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경제적 리스크에 있어서 대외 요인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역량과 판단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그럴수록 사실은 국론은 결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작용을 했다고 보고요. 또 지금 국민의힘이 일단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약간 자중질환 속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네. 확실한 정치적 대안 세력으로서 발돋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우호적인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특히 이건 이제 대권 주자의 함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늘 야권에서 강력한 상대 대권 주자가 있느냐,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 대통령이 독주 체제냐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을 맞상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물급 대권 주자가 야권에 없다라는 점도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보수층은 대체적으로 이 허니문 기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한 편이랍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어쨌든 어떻게 뭐 됐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상 적어도 한 몇 개월 정도는 좀 우호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자. 저는 이것이 약간 보수층이 가진 또 하나의 또 성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점들도 작용을 해서 아마 중도 보수층에서도 일단은 관망세로서 이재명 정부를 좀 지켜보고 있다. 이것이 아마 좀 높은 지지율로 나타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지율도 지지율이고 정당 지지도 역시도 그 앞서 말한 여파가 좀 있습니다. 이 정당 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3.2%포인트 상승해서 53.8%, 국민의힘은 1.2%포인트 하락해 28.8%로 조사가 됐습니다. 양당 간의 격차도 좀 벌어지고 있는데 이 얘기는 아마 다음 이야기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안철수 의원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안 좋은데 보니까 이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됐던 안철수 의원이 오늘 아침에 이 위원장직에서 전격 사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발언을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당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위원장 제1을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혁신위원장 내정자로서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국민들께 혁신의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먼저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판단 아래 비대위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습니다. 당대표가 되어 단호하고도 강력한 혁신을 직접 추진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갑작스러운 기자회견이었어요. 왜냐하면 6인의 혁신위원회 인선안을 의결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기자회견을 한 다음에 사퇴를 했단 말이에요. 이유는 이 비대위에 인선된 비대위원도 내가 합의해줬던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인적 쇄신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답도 못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왜냐하면 이제 뭐 보니까 지난번에 좀 논란이 됐던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좀 쇄신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들리는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이제 전언이 있죠. 실제로 뭐 안철수 의원 측에서도 부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두 분에 대한 어떤 거취의 정리, 그것이 이제 혁신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제시를 했던 것 같고요. 또 혁신위원 중에 이제 누구를 넣을 것이냐, 아니면 누구는 안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혁신위원장의 의견이 제대로 관철되지 않았다. 근데 제가 아쉬운 점은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다 같은 생각을 갖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원장을 하더라도 그 혁신안이 100% 옳은 것이다. 객관적으로 맞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결국은 함께 가야 되는 것인데 제가 아쉬운 부분은 적어도 혁신위원장이라고 하는 직을 수락하기 전에 앞서서 그렇다면 안 전 혁신위원장이 생각하는 구상이 무엇이고 이것을 당내에서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충분한 협의와 소통이 없이
먼저 위원장직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논의를 시작했다면 이것은 쌍방과실입니다. 제가 봤을 때 안철수 위원장을 비롯해서 또 안철수 위원장에게 혁신위원장을 제안한 쪽도 마찬가지고 양쪽을 다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쨌든 이런 뭐랄까요 볼썽사나운 모습을 계속 국민들에게 보이는 이상에 어떻게 이렇게 지지율이 안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예,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저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풀 수 있는 하나의 열쇠는 바로 전당대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아름다운 협의, 아름다운 소통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당원과 국민이 원하는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판가름 받고 네. 그 사람이 정권을 갖고 당을 이끌어 감으로써 내년 지방선거라고 하는 하나의 성적을 표를 받는 그것이 결국은 불가피한 수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철수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사퇴하고 전당대회에 나오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안철수 그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원장 된 것부터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혁신위원회 자체가 저는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혁신하자고 하면은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국민의힘이 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에는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순서냐? 지금은 혁신위원회를 꾸려가지고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공정하고 중립적인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저는 국민의힘에게 더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당대회에 나선 당대표 후보들이 여러 가지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쇄신안이라든지 혁신안이라든지 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인적 쇄신안까지를 또 당원과 국민들한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좀 더 설득력 있게 국민들과 당원들을 지지를 받느냐. 그래서 그 지지받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당대표가 저는 그때 본인이 약속했던 어떤 쇄신안을 실천을 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뭐 당명도 좀 바꾸고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저는 국민의힘에게 지금 필요한 어떤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이전에 김용태 비대위원장부터 자꾸 본인이 현실성이 없는 그러니까 본인이 관찰할 수가 없는 혁신안을 내세우면서 당내 분란만 일으키는 것 같다라고 느꼈는데 안철수 혁신위원장 내정자 이분도 사실 8월 15일 정도에 지금 전당대회가 열린다는데 지금 벌써 7월 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혁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전권이 없잖아요. 과거에 혁신이들이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혁신위원장이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관건이었는데 안철수 혁신위원장은 전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단이 난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안철수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이 본인이 생각하는 그 인적 쇄신안 지금 한간에 누구를 쇄신해야 된다라고 다 알려져 있거든요. 이분을 출당 조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원하는 또 혁신위원들까지 구성을 해야 된다. 이 안 두 개를 지금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안 받아들여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협상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본인이 혁신위원장이 된 다음에 국민들에게 당원들에게 그냥 발표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는 1차 혁신위원회 안은 첫 번째 인적 쇄신인데 이 사람을 출당시켜야 된다. 그래서 누군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또 혁신위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당내 어떤 계파들의 안배를 위해서 누구와 누구를 해서 내가 구성하겠다라고 발표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송원석 그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안 받으면 그 사람들의 잘못으로 화살이 돌아가는 건데 혁신위원장이 되기도 전에 송원석 그 원내대표하고 일종의 협상을 하려다가 안 되니까 바로 그만둬버린다? 그러면 마치 일이 좀 틀어져가지고 누구에게 좀 고자질하는 듯한 그런 좀 소극적인 모습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애초에 혁신위원장으로 수락한 것부터가 조금 잘못된 것이고 지금 국민의힘 상황에서는 혁신위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전당대회를 열고 그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리더가 저는 혁신을 이끄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명 당시 이제 내정될 때죠. 이 혁신위원장 내정될 때는 메스를 들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당 대표 돼서 아예 칼을 들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위원장의 태생적 한계가 있습니다. 한 달 반 정도에 어떤 혁신을 할 것이냐. 왜냐하면 전당대회 때 당 대표가 나오면 그 사람한테 다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 일단 김문수 전 후보가 나오겠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지금 나왔고 조경태 의원 나오면 3명인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도 물망에 오르고 있으니까 과연 이 4명으로 하면 과연 혁신이 되겠느냐라는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떤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제 정치가 아름다운 양보라는 것을 사실 기대하기는 어렵죠. 한번 국민들에게 어떤 대선 후보로서 혹은 전직 당 대표로서 국민들의 호소력이 있었던 정치인이라면 사실은 어떤 선거든 중도에 포기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관성처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김문수 후보, 뭐 한동훈 전 대표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번 전당대회가 별들의 전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자웅을 겨뤄야 되는 것이죠. 각자가 생각하는 혁신안이 무엇이고 그것을 당원과 국민들에게 내보이고 정당한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한계가 있는 것은 어떤 당의 교체, 세대 교체라든지 물갈이 뭐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혁신의 신호탄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아마 총선이라고 하는 가장 그 중대한 분수령을 앞두고 가능한 어떤 정치적인 시도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당이 좀 불가피한 혁신을 꾀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지난 대선과 관련이 있는 분들은 다 나오지 말자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좀 젊은 정치인이 이끌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치 현실이 녹록치가 않고 아마도 이번 전당대회도 결국은 대권 주자들 간의 경쟁 구도로 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다 아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저는 이제 뭐 안철수 뭐 의원이야 그래도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고 주장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비교적 국민의힘 안에서는 어떤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조금 자유로운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국민의힘 안에 조금 뿌리가 단단하지 못해가지고 이분이 생각하는 것을 과연 관철해낼 수 있을까? 이번에 이제 혁신위원장 사태만 보더라도 조금 그런 우려가 들어요.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좀 그 자격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김문수 전 후보가 다시 당대표로 나온다? 저는 이분 많이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김문수 전 장관이 국민의힘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려고 하는 이유는 본인이 지난 대선에서 41.15%의 득표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당에 지분이 있다. 내가 출마하면 경쟁력이 있다. 내가 이재명 대통령과 잘 맞설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41.15%에서 최소한 절반은 그냥 민주당이 입법과 행정권을 가져가는 데에 대한 견제 심리에서 저는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다고 생각하지 김문수 후보가 살아왔던 것들, 김문수 후보의 능력에 대해서 평가해서 지지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국민의힘의 많은 구성원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전 장관은 저는 이제 은퇴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조경태 육선 의원이죠. 저는 이분이 어떻게 보면 친 한동훈계의 좌장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뭐 이런 분들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는 좀 계속해서 막 출마를 했기 때문에 너무 소모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분도 좀 내공도 좀 쌓고 공부도 좀 하고 또 잦은 출마하면 뭐 직업이 출마자냐 이런 비난 받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지고 조금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지만 한동훈계에서도 그래도 한 명 정도는 출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육선의 다선이고 나름대로 지역구도 탄탄하고 바른 소리를 해왔던 조경태 의원이 저는 당대표로 나가는 것도 괜찮겠다. 그러면 안철수 의원하고 조경태 의원이 경선을 하냐? 저는 그렇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어쨌든 간에 친윤에서도 후보자를 좀 낼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안철수, 조경태 그리고 친윤 세력과 이렇게 매치가 됐는데 만약에 또 친윤 세력이 만약에 또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정말로 국민의힘의 어떤 혁신과 쇄신의 길이 멀어지는 것 같아서 좀 걱정되는 면은 있지만 어쨌든 뭐 조경태, 안철수 이분 정도는 출마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대표 얘기도 해볼게요. 민주당 대표는 이제 박찬대, 정청래 박찬대 2명의 후보입니다. 뭐 내부적으로 어떤지 궁금한데 민주당 내에서의 당 대표 분위기, 선출 분위기. 일단 이제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는 인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 인천에 상당히 또 현역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원내대표를 하셨기 때문에 원내 부대표들이 또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역 의원들은 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대선 캠페인을 할 때 호남 본부장을 맡았기 때문에 호남 쪽에서 조금 현역들과 좀 지지를 받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제 그 권리당원이 55%이고 대의원이 15%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권리당원에서 좀 승패가 갈릴 것 같다. 그래서 이 두 분 다 이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는 호남 가서 일주일 동안 살겠다라고 하고 또 그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도 호남에 내려가서 강연을 하는 그렇게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아직은 두 후보의 지지자들 간의 과열된 경쟁이 아직까지는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더 이재명하고 친하다 이런 선거 캠페인 하지 말고 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캠페인으로 조금 계속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민주당 대표. 명심이 어디 있느냐를 아직 그 민주당 지지층들이 헛갈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응답을 유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관망세인데 결국은 이재명 정부와 정청래 당대표 체제의 동거는 매우 불편할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원내대표로서 보조를 마쳤고 철저하게 참모형 당대표를 할 수 있는 박찬대 전 원내대표를 분명히 명심은 선호할 것이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지금은 뭐 관망세이지만 앞으로 과열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아마 이른바 찬대파 쪽으로 조금 더 힘이 쏠리는 그러한 무리수를 두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